저는 프랑스인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느 프랑스인들처럼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저는 두 국가의 파견을 다녀오게 됐고, 이 두 나라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완전히 파격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는데, 이 두 나라의 사생활 개념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일단 중국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만큼 중국으로 파견되는 인원이 상당한데요. 저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유와 권리와는 거리가 먼 중국이었기에 솔직히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남은 대출금은 저를 순순히 중국으로 이끌었죠. 그렇게 도착한 중국은 실제로도 CCTV가 없는 곳이 없었고, 숙소나 각종 시설들을 이용할 때 외국인인 저조차도 안면인식을 통해 신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자판기를 이용할 때조차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중국의 이런 인권 침해에 혀를 내둘렀으나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선배 말에 따르면 중국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서나 범죄가 벌어지는 무법지대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감시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 했거든요. 즉, 비록 중국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자기 위안은 중국에서의 생활 한 달 차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 생활 동안 사용할 차량을 장기 렌트했지만 도대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차 공간이 넉넉한 곳이었지만 중국인들은 주차칸을 3칸씩 쓴다거나 주차칸을 방해물로 막아두고 마치 개인 주차 공간인 것처럼 사용했거든요. 이들의 이런 만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주차칸도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둬서 출근 시간에 차량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차 공간 부족은 프랑스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늘 기어를 중립으로 해두고 남들이 차를 밀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늘 파킹 상태로 주차를 해놔서 차를 밀 수도 없게 해놓더군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어김없이 이중주차를 한 차량을 보고 한숨을 쉬던 찰나 그 차량 옆에 명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차량 주인은 실수로 명함을 흘린 듯 보였고, 저는 그 즉시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남성의 대답이 가관이었는데요. 당신, 내 연락처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거 명백한 사생활 침해 아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는 자신이 피해를 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매일같이 안면인식과 CCTV로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중국인이 이런 사소한 일로 사생활 침해를 논하다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중국인들에게 화가 난 저는 그들처럼 주차 공간 2곳을 사용해서 주차를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주차를 한 지 3일 만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출근을 하려고 내려갔더니 제 차량의 창문이 박살나 있었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주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의 문구가 쓰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러 가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 경찰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그는 이곳 주차장의 CCTV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부 가짜 카메라를 달아놓았고, 따라서 제 차량을 파손시키는 증거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는 주차 자리를 2칸 이상 사용하는 파렴치한들이 많긴 하지만 그들은 전부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아놨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멀쩡할 수 있었다는 답변도 들었죠.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감시하는 끔찍한 사생활 침해 국가였던 것입니다. 중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저는 당연히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제 돈을 주고 창문을 고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도 저는 제 얼굴, 금융정보, 개인정보, 실시간 동선 등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국에 넘겨줘야 했고, 심지어 중국인들에게조차 감시당하는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지옥 같던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기 일주일을 남겨두고 저는 회사에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프랑스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재파견을 갔다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접한 국가일수록 문화가 비슷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저는 엄청난 긴장이 되더군요.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그냥 회사를 그만둘까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나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은 대출금은 저를 다시금 한국으로 이끌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으로의 파견은 많은 준비를 하고 올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왔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를 거의 모르는 제게 무척이나 잘 대해주며 귀찮음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거든요. 또한 다행히 한국에는 불어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언어 교환을 통해 한국어를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던 제가 역시 한국도 중국과 별다를 바 없는 사생활 침해 국가라고 느끼게 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차량 한 대를 빌릴 수 있었고 이건 제 소유의 차량이 아님에도 한국인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기름값을 주고 밥도 사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을 본 한국인 동료들은 왜 앞유리에 연락처를 적어두지 않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엄연한 개인정보고 프랑스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 등의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공개된 곳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두는 경우는 없었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개인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해두는 건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싫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한국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주소까지 적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족의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해둔다면 이건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중국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은 자발적이고 중국은 강제적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평소 같으면 이 한국인 동료들의 말을 무시했을 테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저는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제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동료들의 말대로 휴대폰 번호 하나를 적어뒀죠. 그리고 저는 곧 제가 휴대폰 번호를 차량 앞유리에 적어뒀다는 사실 자체도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회사 동료겠거니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국인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은 정말로 사생활이라는 게 없구나 싶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제 차량에 문이 열려 있으니 빨리 닫고 문을 잠그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 구매한 제습기를 옮기기 위해 차량 문을 잠시 열어뒀다가 깜빡하고 닫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기겁을 하며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한국의 안전한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저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일단 제 실수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거는 귀찮음을 무릅쓸 사람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1분도 안 돼서 차량에 있던 물건과 차량까지 전부 도난당했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차량 문을 연 채로 주차해두다니 이건 당신이 차량을 기부하겠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도둑은 그저 기부를 받았을 뿐이니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며 바보 취급이나 당하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제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실수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제 차량 안에 대놓고 있던 가방이나 신발 같은 비싼 물건들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개념이 아닌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남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감시를 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에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적혀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자던 중에도 마치 내 일처럼 재빨리 나와서 차를 빼줍니다. 솔직히 프랑스였다면 제가 바쁘든 말든 상대방은 10분은 더 자고 느릿느릿 나와서 차를 빼줬을 테죠. 제가 제 시간에 출근을 하든 말든 그들에게 있어선 그건 남의 일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귀찮음을 무릅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프랑스보다도 더욱 혼잡한 주차 환경을 가졌음에도 정말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을 의심하다니 저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있거든 한국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들의 문화를 따르길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최소 수십 년은 앞선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니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경험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